안녕하세요. 장기투자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라홀딩스의 내부자 지분 변동 부분과 8K 스타우드와의 전략적 협약 공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러한 공시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여러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굳이 SEC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미국 주식 공부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이트는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서치 에드가라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라 홀딩스를 검색하셔서 아래에 내리시면 내부자 거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부자 지분 변동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보시면 먼저 1번 항목에는 누가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 5번 항목에는 해당 인물의 직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마라 홀딩스의 법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자바 노아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쪽에 2026년 2월 2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날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 코드를 볼 수 있는데, 거래 코드는 왜 지분이 변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코드별 내용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F는 세금 납부를 위해서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보통 RSU라고 보상으로 받은 주식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보상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면서 공시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당 수량과 거래 당시 기준 가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D는 직접 소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서는 거래 후 남아있는 총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자 지분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래 Explanation of Responses라는 주석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인물이 실제 어떤 의도로 지분이 변동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SU에 대한 세금 납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마라 홀딩스의 법무 총괄을 담당하는 자바 노아이스가 2026년 2월 20일에 31,087주를 개당 7.5달러에 자동으로 세금 납부를 위해 매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라 홀딩스의 CFO의 지분 변동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차이점은 가족 관련 사항 및 간접 보유 부분이 추가된 것인데,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1번 항목에서는 누가 거래했는지 알 수 있고, 해당 직책은 이제 CFO,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거래 코드에서도 똑같이 F라고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주식을 자동 매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마라의 CFO는 총 77,713주가 개당 7.5달러에 자동으로 매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행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6번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이 I의 의미는 간접 보유의 표시고 별도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7번 항목에 가족 신탁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상속, 증여, 절세, 자산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탁 계정을 통해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포된 의미로는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족의 자산을 걸 만큼 강력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석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 또한 보상에 대한 세금 납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마라홀딩스의 CEO 또한 26년 2월 20일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 91,350주를 7.5달러에 자동 매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래 직후의 총 보유 수량은 481만 6,459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단 부분의 주석을 보시면 이 또한 RSU에 대한 세금 납부를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자 지분 변동을 해석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RSU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S에 대해서 보시면 RSU는 회사 임직원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채우면 주식을 실제로 줄게라는 약속하는 증서라고 합니다. 취득 과정으로는 부여하고 가결되고 실제로 주식을 수령하는 과정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과 다르게 임직원이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짜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에 대한 RSU는 시간 기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1회로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조건은 보고자의 계속 근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할 때 마라 홀딩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더라도 해당 임원이 해당 기간까지 재직만 한다면 주식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를 희석 리스크로 보긴 하지만 임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야 주가를 올리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RSU는 설계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 기반의 RSU는 이제 근속 기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RSU는 보통 PSU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특정 실적 목표를 조건으로 걸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거나 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부에 따라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하거나 당연히 달성을 하면은 모든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RSU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RSU라는 게 적정 수준으로 보상해 준다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마라홀딩스의 CEO가 매도한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심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코드를 보시면 S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시장의 주식을 직접 팔아 현금화했다는 뜻이고 수량은 27,505주에 가격은 주당 10.8달러에 매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단의 주석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0BO-1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10BO-1의 뜻이 뭐냐면 내부자가 주가를 미리 알고 파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 자동으로 팔겠다고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매도는 CEO가 최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주가를 판 게 아니라 약 8개월 전부터 계획된 정기적인 자산 현금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부동산 세금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여러 가지 개인 사유에서 돈이 필요해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투자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가장 걱정될 매도가 내부자가 대략 20%에서 30%의 대량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또는 몇 달간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을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신호이고,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동시에 큰 매도가 나온다면 또한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립적인 의견에서는 이러한 보상에 대한 세금 관련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 또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또 전량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신호로는 내부자가 매수하는 것인데요. 내부자만큼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자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라홀딩스의 임직원들의 내부자 지분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내부자 거래는 RSU 보상에 대한 자동 매도 패턴이고 실제 경영진의 지분 감소가 조금 있긴 했지만 전체 보유 수량의 약 1%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8K 공시에서 스타우드와의 전략적 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이미 이전 컨퍼런스 콜 영상에서 관련 내용들을 전달드렸긴 했지만
좀 더 상세히 공부해보고자 영상을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시를 보시면 해당 계약에 따라 마라와 스타우드는 회사가 보유한 기존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 가로 열고 즉 기존 제3자 합작 투자 자산을 제외한 모든 미국 내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라 홀딩스가 이미 다른 외부 업체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채굴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번 스타우드와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마라가 직접 소유한 미국 내 자산들에 한해서 개발, 임대 및 마케팅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특정 조건 부분을 보시면 개발 결정권 및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 특정 기준, 예를 들어 대형 임차인인 하이퍼스케일러를 확보한 경우가 만약에 충족된다면 양사는 해당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지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에 대한 내용은 앞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단 스타우드가 좀 더 확실한, 좀 더 진전이 된 협상 중에 있다면 1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스타우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회사에 통지하고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라 홀딩스보다는 좀 더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스타우드가 사업성이 나와야 마라 또한 지분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합작 투자 회사 설립 및 지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사업을 하기로 하면 별도의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고 지분에 있어서는 마라 홀딩스가 10에서 50% 사이의 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할 분담으로는 스타우드가 실제 운영 총괄과 자본 확충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주요 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데 이는 보유 지분에 따라서 승인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 번째 내용으로는 한쪽만 사업을 원할 경우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스타우드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만약 마라홀딩스가 거부할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스타우드가 대형 임차인인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계약을 가지고 왔는데 마라가 사업을 안 하겠다면 마라홀딩스는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를 스타우드에 팔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스타우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네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마라 홀딩스의 핵심 이익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지가 합작 회사에 기여되거나 스타우드에 팔리더라도 마라는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옵션 첫 번째로는 임대료 없이 해당 부지에서 계속 채굴을 하거나 두 번째 옵션으로는 다른 곳으로 채굴 시설을 옮길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엑싯과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헤어질 때를 말하는데요. 매각 강제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자산을 제3자에게 팔자라고 그렇게 강제할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 이때 상대방에게 남에게 팔기 전에 나한테 먼저 살 기회를 줘 라는 권리를 서로 부여한다는데 즉 파트너가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할 때 내가 그 지분을 사서 독점할 기회를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적 협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계약은 마라 홀딩스에게는 내 땅에서 비트코인 채굴권을 지키면서 데이터 센터 사업 수익도 나눠 갖겠다는 전략이고 스타우드 입장에서는 운영 주도권을 갖고 사업이 안 되면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깔린 계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조는 마라 홀딩스는 부지와 전력을 공급하고 스타우드는 개발, 그리고 고객 유치 등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 확보 여부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해 보자면 임차인인 하이퍼스케일러가 직접 확보한 GPU를 들고 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병목의 흐름을 보시면 23년에는 GPU, 25년에는 전력, 26년에는 메모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광섬유 연결과 냉각수 등의 병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력 부분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더라도 전력에 대한 공급 부족은 최소한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마라홀딩스가 전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이를 가용 가능한 전력으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현재 이미의 고객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일부 부지에 대한 허가 제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퍼스케일러 관계를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러한 전략적 협약으로 인한 계약 속도가 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에 X의 마라 계정에서 스타우드와의 관련 소식과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할 거라고 마라 CEO가 언급을 했었는데, 과연 스페이스 방송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다뤄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관련 영상은 다시 공유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